왜 한국은 그게 안 됩니까? 자본시장에 돈 대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본시장에 돈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동산은 있죠. 근데 부동산에서 돈 벌면 돈 대줍니까? 부동산 또 사지? 현금으로 전부 은행에 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동산 부자들 만나봐서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퇴행적으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고 경제 성장률이 0. 몇 %에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이유는 저는 근본 경제 구조를 부동산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거기에다 금투세 걷겠다고 하니 아니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얻은 것도 없는데 또 세금까지 걷어? 우린 뭐야? 우리가 그야말로 개돼지네. 탈탈 다 털리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적 그 투자자들의 저항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구조가 여기까지 성장률 뭐 마이너스 여기까지 온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최근에 그 주가가 막 한 2,200 막 이렇게 빠졌을 때 국민연금이 많이 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걸 잘 방어해줬고 요즘엔 좀 파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운용본부를 조금 신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 운용 성적이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저도 운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아 진짜 잘한다. 네. 어떻게 저 큰 돈을 가지고 저 정도 수익률을 계속 내느냐. 참 잘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잘해 오셨던 분들이 원래 투자는 잘했던 분이 계속 잘해요. 못했던 분이 갑자기 잘하는 법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건 믿어보자 했으면 좋겠고 상법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대략 한 30조 이상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는 사기꾼의 나라니까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 사기 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사기를 안 친다고 제도적으로 구축을 했어. 외국인들도 긴가민가 하겠죠. 저희들도 긴가민가 하는데 그러다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이 경제가 또 어떻게 운용될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자본시장의 모습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증시 각도기라고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지신 것처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장님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유튜브 증시각도기 TV 채널의 각도기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혹시 그 수학 산수 좋아하셨나 봅니다. 잼뱅이죠. 네. 그러면 혹시 혹여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왜 증시각도기라는 뭐 닉네임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3프로 초기 유튜버 할 19년도에 예.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 정영진 예. 진행자께서 예. 저한테 이름을 그렇게 호칭으로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곽씨잖아요. 아. 근데 이게 딱딱 라임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너무 경망스럽다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하고 발음도 네. 쉽고 해서 네. 발음 쉬운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붙은 독이라는 표현을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독일을 빚어지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선하자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철학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서 이 각독이라는 닉네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는 호칭을 각도기님으로 이제 호칭을 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이제 각도기님으로 이제 호칭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5년 하반기를 조망해야 될 텐데요. 네. 조망하기에 앞서 최근 뭐 25년 상반기 뭐 6월 7월 초까지 이 전개됐던 뭐 시장이나 증시나 경제를 그냥 어떻게 회고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은 좀 독립적으로 움직였죠. 독립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그 분권형 권력 기반이 네. 민주적 권력 기반으로 바뀌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자본시장에서. 네. 근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한국의 자본시장은 어디에 가깝냐? 필리핀에 가깝다. 몇몇 집안들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있는 필리핀과 거의 유사한 게 한국의 자본시장의 네.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적으로 일반적인 소액주주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외국인들한테 자본시장을 개방한 이래로 가장 강력한 어떤 큰 그 혁명적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은 뭐 상법 개정이 되면 뭐 할 건데 뭐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행동주의 펀드나 행동주의적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M&A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그리고 배당 이런 것들이 미국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개인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이 회사에 요청하는 걸 회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시가총액의 뭐 한 20%씩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정확한 비율을 뭐 찾아봐야 되겠는데 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자사 매입 소각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주주 친화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주 친화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주식시장은 대주주 친화적이었습니다.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전혀 다른 개념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소액주주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는 이러죠. 10,000원짜리 가지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 근데 경영권을 팔아야 되겠어. 네. 그럼 뭐 3만 원에도 팔고 5만 원에도 팔지 않습니까? 네. 숱하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전 주식을 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트위터 투자 소액주주들 주식까지 싹 없어졌어요. 네. 그가 다 샀죠. 굉장히 비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해가지고 발을 빼려고 했죠. 그래갖고 법원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사라. 이렇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게 됐었죠. 한국에서는 어불성설 남의 나라 얘기였죠. 근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되면 바뀐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건입니다. 네. 지금 상반기 또 시장 또 최근 6, 7월 이 자본 시장에 일어난 핵폭풍 같은 큰 변화를 이제 상법 개정으로서 좀 정의하고 계시고 그것이 뭐 큰 틀에서 필리핀 수준의 이제 한국의 자본 시장을 뭐 격상시켜 놓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속에 드는 한 가지 이 문단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토론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의견을 좀 보탭니다. 네.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갑자기 닭살이 돋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상법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 자본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거시경제를 그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한번 좀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PM으로 연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 후반 기활법이라고 네. 국내 산업이 너무 정체되고 후퇴하고 있고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안 일어나니 M&A를 활성화시키자. 기업 활력법 제가 이제 약자로만 기억을 해서 기활법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A를 촉진하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을 위해서는 후퇴하는 쇠퇴하는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M&A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법 개정은 M&A 활성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M&A 활성화를 리드하는 증시의 개편과 그런 제도적 개편이 같이 맞물렸을 때 더 폭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성과가 뭐 그 담당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네. 이 상법 개정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법원 이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어요. 네. 이게 상법 개정되면 뭐 할 건데 법원이 계속해서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그 판결을 내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 뭐 상법 개정 안 해도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해주면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법원이 한 번도 제대로 판결을 해준 적 없죠. 소액주주를 위해서 판결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사건이 제일모직 사건이었고요. 네. 그 제일모직에서 판사들이 판결할 때 뭐라 얘기했냐면 그동안 우리가 모든 한국의 판례들을 다 봤더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판결 그 결과 중에 단 한 건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 너희들이 원하면 법을 개정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나라는 뭐 우리나라처럼 그 이사의 주충실 의무가 따로 기재돼 있지 않죠. 너무 상식적인 거라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법원이 그런 상식적인 게 뭐 기업들이 로비가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다시 입법을 해야 되는 거고, 참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또 안 되면 또 입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리 잡으려면 법원 판결이 잘 나와야 됩니다. 법원 판결이 잘 나와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그러니까 소액 주주를 위한 판결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바라고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소액 주주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송을 해가지고 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소송을 해서 좀 이기는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렇다면 적대적 M&A도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미꾸라지들만 가득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메기 한 마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미꾸라지 탱탱하게 활력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려면 적대적 M&A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뭐 한화라든가 SK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조심해라. 너네들 회사 뺏긴다. 너네들 지주회사 지금 뭐 갓 2, 3조 되는데 자회사 토탈 합치면 수십 조에서 수백 조씩 하는데, 그럼 너희들 그 모회사 하나 뭐 몇 조에서 몇십 조 넣어가지고 인수하면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왜 만들어놨느냐? 왜 만들어놨겠어요? 대주주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하고 또 원하는 대로 승계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거의 범죄적 행위인 터널링이 우리나라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적대적 M&A까지 일어나면 이 상법 개정이 확실히 자리 잡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기업의 활동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촉진이 되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기업이 촉진된다는 건 기업에 돈을 넣어야 촉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에 돈을 누가 넣습니까? 기업에 돈을 넣으면 대주주가 다 빼가는데. 그러니까 사람 투자 안 해요. 그게 작년도 2024년에 나타난 현상이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무려 140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세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한국 자본시장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맛을 봤거든. 선진 자본시장, 네네. 그리고 주주 환원을 해주고 주주 우대를 해주는 미국 시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상법 개정이 발표된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한국의 투자자들은 미국 ETF를 더 많이 삽니다. 한국 ETF보다. 투자자들이 한국을 버린 거예요. 네.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미래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기업들은 갖고 있는 거 재산 쪽쪽 빨아 먹으면서 견딜 수 있겠지만 네. 신규로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본 조달이 되느냐? 안 돼요. 네. 청년들의 미래 기업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정말 몰린 대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의 어떤 그 자본 권력 구조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은 한국의 자본 권력은 뭐를 지향했습니까? 안정적 내 자산 증식을 추구했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 매년 50조 이상 정책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부스팅을 해주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23년, 24년 들어서면서 그렇게 매 정책 자금이 50조에서 훨씬 더 많이, 전세 자금 대출까지 그리고 거기에 보증까지 하면 정말 매년 뭐 수십 조가 아니라 거의 100조 단위의 자금들이 들어갔는데 GDP가 2,400조 되는 나라에서 100조 단의 자금을 밀어준 시장이 지방이 떨어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자본시장에 돈을 넣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이거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뒤집어 보면 한국의 성장률도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너무나 웃긴 게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망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양측이 소년됐죠.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야 되고 한국 주식시장 너무 싸니까 한국 주식시장 싸니까 사세요. 이거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양측이 소년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자본 흐름이 이쪽으로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금융위의 권대영 사무처장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정된 재원이 이제 뭐 부동산 등 그 비활성, 그러니까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게 어떤 말인지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됐으면 주식시장에 자본이 더 들어왔겠죠. 그러나 아직 믿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이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각도기님의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그 소위 평론 이게 굉장히 세게 느껴져서 네.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제가 이 질문지를 조금 무시하고 네네네. 이렇게
제가 떠오르는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절대 이 상법 개정을 놓고 네. 뭐 긍정하고 부정하고 있는 게 마치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갈려가지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게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이념적으로 대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바라본 이 부동산 시장까지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본 이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부동산 시장으로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내몰렸고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부동산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인센티브 시스템이 자본 시장에서 갖게 주식 시장에서 갖게 만들도록 하는 제도적 개편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 인하나 추경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 나갈 텐데 하반기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돈의 쏠림이 있을 겁니다. 유동성 장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그렇게 해봐야 부동산으로 또 내몰리면 안 되니까 그 부동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깔때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게 금융규제인 거죠. 네. 627 대책.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경기 진작이나 뭐 또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을 꾀하는데 이 정책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각도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몇몇 가지 뭐 이념적으로를 떠나서 몇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우려 사항들을 제가 오히려 대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의 증시 반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4월 3일에서 9일 사이에 증시가 저점이었는데 그리고 V자 반등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근데 한국 증시만 4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회복된 게 아니라 미국 S&P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밖에 모든 나라의 각국의 증시가 4월 초중순 상호관세 발표하고 4월 9일 상호관세 발효하고 또 그 지점에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혹은 관세 전쟁의 충격과 관세 전쟁의 완화 이런 것들이 반영된 증시 흐름 아니겠는가 하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자 반등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연초 대비 상승률로 따져 보셔야 되겠죠. 네. 연초 대비 상승률이 한국은 지금 23%가 지금 초하고 있어요. 네. 미국 증시 뭐 소폭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한국이 그동안에 24년도 그렇게 쩌리 시장으로 묶여 있다가 왜 이렇게 20% 이상 오르겠습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또 살펴보면 그 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사실상 그 4월에서 6월까지 하나도 가격 안 올랐어요.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가격이 안 올랐는데 왜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뭐 500포인트, 600포인트 이렇게 올라왔느냐는 거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금융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한국 저PBR의 대표적인 업종이었어요. 네. 이 업종들의 시가총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르면 지수가 상승해요. 네. 그래서 이번 지수 상승은 그런 주식들, 그다음 지주 회사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물론 뭐 조선방산도 그 상황에 따라 그 최근에 뭐 워낙 그 긍정적인 시각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가총액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수를 이렇게 크게 움직이게 만든 것은 금융주였고 금융주는 대표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 랠리에서 네. 핵심되는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법 개정 랠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이 일종의 금융 선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은행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GSIB, 네. BIS에서 매년 평가하는 GSIB 안에도 40대 금융사에 우리나라 기업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또 그밖에 뭐 벌크 규모나 아니면 운용 규모나 수익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잣대로 봐도 세계 금융 기업들을 쭉 나열했을 때 5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 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게 결국은 증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금융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거나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로도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네. 그런 행보로 보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냥 추측이 좀 생기거든요. 어떤 견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GSIB 글로벌리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네. 은행 뭐 이런 그 Systemically important 네, 네, bank. 예. 이게 이제 왜 포함이 안 되냐? 저는 그건 경제 사이즈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한국의 그 경제 구조는 지금 은행이 여전히 중심이 있잖아요. 네. 그건 결국은 관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1950년 그 전쟁 이후에 2000년까지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모델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네. 일본도 여전히 은행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어떤 그 국가의 자원 배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한 거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이제 디지털 경제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민간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물론 또 이제 AI 오면서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 것이냐 또 다시 중요해지긴 하지만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어떤 창의적 그 대응을 위해서는 그 일반 시중 그러니까 뭐냐 민간의 그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자원 배분을 계속 국가가 꽉 잡고 여기서 이만큼 주면 경제 사이즈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탑10 기업과 한국의 탑10 기업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네. 미국의 탑10 기업이 세계적인 탑10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우디 어디야? 사우디 아람코 정도 제외하고는 다 미국의 기업들이 탑10에 들어가고 전부 디지털 기업이에요. 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 다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들은 그런 회사들이 겨우 카카오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새로운 신규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자원 재편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못했고 이것들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민간 금융 쪽에서의 발전이 안 이루어진 거고 네. 민간 금융이 발전이 안 됐다는 건 주식시장이 후진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우리 금융과 그 주식시장이 후진적이었다는 건 여기서 돈 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카이어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애플도 그렇고 지금 1위 기업인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자기 돈으로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엔비디아가 여기 올 때까지 세카이어 캐피탈이 초기 자금됐고 애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수억씩 돈을 빌려줘서 초기 자금 되고 괜찮으면 거기다 한 번 더 빌려주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 한국에서 지금 그럴 수 있는 데가 지금 얼마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한국의 젊은이처럼 뛰어난 친구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디지털 쪽에 안 들어와요. 의사하겠다고. 1등부터 만등까지 의대 가고 있는 이런 정말 기형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기형적인 상황들 그거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중산층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정말 제대로 풀리면 세계적인 부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젠슨 왕이 무슨 뭐 아버지부터 뭐 받아서 했나요? 이 대만 이민자 출신의 1.5세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접시 닦기 하면서 그렇게 컸던 사람이 젠슨 왕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본이 붙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왜 한국은 그게 안 됩니까? 자본시장에 돈 대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본시장에 돈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동산은 있죠. 근데 부동산에서 돈 벌면 돈 대줍니까? 부동산 또 사지?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네. 그 생산성을 쭉쭉 올리면서 추가적인 생산성으로 올리는데 자금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국은 지키는 쪽으로 간 거예요. 부동산은 대표적인 스탁 자산입니다. 플로우 자산이 아니에요. 흘러가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자산이거든요. 하나 잡아가지고 돈을 벌면 또 대출 받아 또 하나 사요. 대출 받아서 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나요? 현금 흐름이 전부 은행에 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동산 부자들 만나봐서 돈 하나도 없어요. 돈 안 씁니다. 근데 주식 자산은요. 돈 조금만 벌으면 오늘 내가 가서 점심 살게.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현금 흐름 측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퇴행적으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고 경제 성장률이 0. 몇 %에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이유는 저는 근본 경제 구조를 부동산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안정적이거든. 그리고 이 정보를 수취하고 있는 자들이 돈 벌기 편해요. 주식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주가 조작해 가지고 막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동산은 뭐 정 안 되면 자기가 개발하면 돼요. 그리고 개발 계획을 다 들고 있으면 돼요. 네. 쉽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분석해야 되고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기업의 성장률이 어떤지 그다음에 해당 업종의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 지금 각도기님과 경영난과 토론합시다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중반부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제가 드렸었던 질문이 증시가 모두 반등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 금융주가 움직였고 실제 금융주가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라는 의견을 좀 포함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각도기님의 의견에 대해서 또 저의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그동안 한국의 어떤 성장세가 너무 부동산에 기대해 왔었다. 뭐 있는 자본이 다 부동산으로만 내몰리니 정작 뭐 한국의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한국의 고용 창출을 유도할 그럴 산업에는 정작 돈이 집중되지 못했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비평을 해본다면 인센티브 제도가 부동산의 인센티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인센티브를 다시 증시로 가져다 주면 네,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돈 벌 기회가 더 많다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바꿔주면 분명히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에 더 집중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금투세가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자본에서 차익을 얻었으면 세금 내는 게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난리가 나느냐? 세금 제도에서 그거 찾을 수 있어요. 부동산 세금 한번 따져 보세요. 제가 저보다 자산이 뭐 10배, 20배 있는데 저보다 세금 안 내요. 말이 됩니까? 불공정하죠. 네, 그렇죠.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불공정이 네. 한국 경제 시스템의 핵심적 코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주식시장이 거기에다 금투세 낸다고 하니 걷겠다고 하니 아니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얻은 것도 없는데 여기 또 세금까지 걷어? 우린 뭐야? 우리가 그야말로 개돼지네. 탈탈 다 털리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적 그 투자자들의 저항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처럼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을 여기서 일구었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 뭐라 그럴까요? 전 미국 시장 세금 따박따박 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 쪽에 인센티브 너무 없어요. 부동산에 인센티브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예요. 부동산에 돈이 들어간 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월급쟁이가 된 거고 월급쟁이들은 세금 이제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흑수저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절반 떼어주고 의료보험비 대고 그리고 생활비 하면 그다음 대출금 좀 갚으면 끝이에요. 연봉이 4억 5억 그럼 되게 엄청 잘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들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놓고 보면 취업자 규모가 한 2,70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2,100만 명 가까이가 임금 근로자거든요. 네. 근데 임금 근로자의 소위 처분 가능 소득이 쪼그라드니까 네, 그렇죠. 이것저것 다 떼고 그렇죠. 세금 떼고 네.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실질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드니까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고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제가 또 네. 역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부 자산으로 넘기자. 그건 2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고양이 목에 아무도 방울 못 따른 거고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따른 게 아니라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고양이였던 거죠. 안 한 거죠.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구조가 여기까지 성장률 뭐 마이너스 여기까지 온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리고 애 안 놓는 거 그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애를 안 낳아줘야 나중에 대해서 정신 차린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한 20년 지나 보세요. 아수라장 될 거거든요. 부동산 살 사람이 있어야죠. 제가 최근에 중국 이선 도시를 갔다 왔어요. 네, 푸종호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네. 푸젠성, 절강성이라고 표현되는 거긴데 그동안에 1선 도시 갔다가 2선 도시 가서 과연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구경을 막 했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그 시내에서조차도 오래된 그 금가고 녹슨 베란다가 녹슨데는 빨래가 그득했는데
깔끔한 새 집에는 빨래가 하나도 안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상하다. 근데 그걸 계속 목격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아, 저 집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사는구나. 왜 못 들어갈까? 돈이 없구나. 근데 반면에 제가 거기에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분당 정도 수준 되는 데로 조금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가는 길에 정말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사람 많아요. 그나마 중국은 돈만 있으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텅텅 비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와, 우리나라 뭐 공급 대책 얘기하는데 20년만 지나봐라. 한 사람이 뭐 20채 30채 갖고 있어서 그걸 갖고 장사할 거 아니면 집이 텅텅 비겠는데? 지방처럼? 서울도 예외 아니겠는데? 지금 보시면 반포 1단지 새로 신축하고 있고 재건축하고 있고 그 결국 압구정동까지 그렇게 쫙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사람들이 여전히 뭐 70억, 100억, 120억 할 거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년이라서 소수의 사람들 거기 가겠죠. 예, 문제 없겠죠. 근데 햇빛도 제대로 안 보이는 중간층 중간동에 들어가면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이 거기에 굳이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 나 같으면 들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인구 빠지면 재앙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재앙을 당해야지. 각도기님께서 역시 확실하게 갖고 계신 생각과 견해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독자분들께 더 각인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 지금까지 주셨던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하나 말씀을 올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의대 얘기가 나왔는데 왜 공대 안 가고 의대 갈까? 인센티브인 거예요. 그동안의 인센티브가 그렇죠. 공대 갈 때 내가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그럼요. 의대 갈 때가 더 낫다라고 평가가 된 거 우리 스스로. 그럼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아이 낳는 삶보다 아이 안 낳는 삶이 내가 살아가기 유리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센티브인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근데 그런 관점에서 잠깐 금융업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금융업 연구도 많이 하고 거시경제실장 하면서도 참 금융산업팀장 하면서 많이 보면서 걱정돼서 한숨이 나왔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많이 해외 진출하고 수입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전제품 많이 진출하고 수입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뭐 건설사 해외 건설하고 도시 건설하고 해양 플랜트 만들고 석유화학 플랜트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근데 금융산업은 해외 금융사가 우리나라 진입하는데 우리는 진입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한 가지 그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익 구조를 보면 뭐 그러니까 은행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은행의 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인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자 이익이 높아요. 또 그 이유는 뭘까요? 대출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은행들이 대출해서 먹고 사는데 그 대출이 다 대부분 뭐였어요? 가계부채가 뭡니까? 다 부동산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탈피하면 금융사가 은행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비이자 이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또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또 자본적 역할을 또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산업에 기대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이 있는 또 아까 계속 뭐 1편에 해당되겠지만 금융업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물론 경제 규모 면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시스테미컬리 임포턴 뱅크 GSIB에 안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왜 우리 금융업은 아직 글로벌하게 움직이지 못할까라는 반성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증시 여건을 개선하는 또 상법 개정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과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있을 때 또 이 금융 산업에 대한 기대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각도기님의 총평에 대한 제 총평입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저희는 이제 뭐 정부에서의 그립을 꽉 쥔 그립을 조금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해외 진출 왜 안 하느냐, 이 비이자 이익이 왜 안 나오냐. 이제 현장에 있는 저는 이제 직접 현장에 필드에서 그렇죠. 뛰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하면 해외 진출을 안 한 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했다가 다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쪽쪽 다 깨먹는 거예요. 돌아왔죠. 또. 예, 네. 다 깨먹는 거예요. 네. 뭐 해외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계 그 금융사들이 셀다운 해가지고 이거 빨리 야 털어버려 이러는 거. 그런 거 산 거예요. 잘못하면 리먼 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산업은행이 옛날에. 예. 그 정도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한국에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훈련이 됐다면 외국 가면 밸류에이션 하는 거 훈련이 딱 됐으면 딱 보면 다 바로 나오죠. 얘네들 이거 사기치려 그러네.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 같은 거가 우리한테 팔라 그러네. 바로 답 나오죠. 안에 보니까 해외 가면 신기한 거예요. 옛날 무슨 개화기 때 외국 가면 와 선진국 가면 이게 신기하다 이러는 것처럼 와 얘네는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쑥쑥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훈련이 많이 됐으면 나가서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그 기재부라든가 이런 우리 그 관련 금융 관련된 그림을 많이 잡고 있는 친구들이 좀 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래소가 바뀌어야 돼요. 거래소 진짜 유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일본의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4배의 주가 상승에 그 추동한 주체는 누구냐? 일본 거래소입니다. 일본 거래소가 물론 정부에서 일본 거래소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요. 엊그저께 나온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기가 차가지고 지주사나 이런 쪽에서 쪼개기 상장하는데 쪼개기 상장하면은 기존 주주들이 불이익이 많으니 네. 그들한테 지분을 좀 주면서 쪼개기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쪼개기 상장을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는데 조금 개선하겠다는 어떻게 머리에서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오냐. 합병을 시켜야지. 잘못하면 지주회사들 뺏기게 생겼는데 안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러면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은 적대적 M&A로 인해서 우리의 건전한 기업이 뺏길 수 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판 깔아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십 개의 자회사 아니 무슨 손오공 분신술도 아니고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왜 억하심정이 있냐면 지금 한때 1년 동안 고민한 내용이에요. 이게 네. 뭐냐면 쪼개져 있어요. 지주회사하고 쪼개져 있어요. 그럼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 반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 또 쪼개져. 이거 또 어떻게 해야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난 역시 이쪽 그 수학이나 이런 쪽이 내가 둔재라서 이게 안 되나 보다. 막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웬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였죠. 그렇게 쪼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미국에 하나도 안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도 구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 이거 따로 회사 빼면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훨씬 큰 회사인 거예요. 그럼요. 근데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이러느냐고. 결국은 대주주를 위한 것이다. 이 문화 안 바꾸면 한국에 미래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상법 개정이 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법원 로비 엄청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법원에서도 이상한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혹시 정책 담당자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 끝단에서 말단에서 손가락처럼 바꿀 수 있는 게 거래소예요. 거래소를 바꾸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어요. 법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거래소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령만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될 테니까. 그리고 뭐 인원 재편만 해도 되고.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민간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인데 어찌 되었건 그렇게 하면 이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를 바꿔야 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 지금의 상태로 쪼개기 상장을 나름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제도 개편은 안 된다. 네. 여전히 후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맨 앞에 말씀 주셨던 필리핀 수준의 자본시장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네.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각도기님하고 이렇게 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그 고민한 것을 있는 그대로 쭉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쭉 주로 상법 개정 이후 뭐가 달라질 것인가. 근데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조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냉소적인 관점에서 이런 질의를 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됐잖아요. 어쨌든 이게 일부는 뭐 맹탕 상법 개정이다.
또 일부는 초강력 상법 개정이다 이런 말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게 되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미 증시에 반영된 거 아니냐 네. 하는 의견들, 또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소재였고 그 소재 때문에 남들 증시 반등할 때보다 한국 증시가 더 많이 반등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없어진 것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신해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가까운 일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그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아베 세 가지 화살에서 시작을 한 거죠. 뭐 그래서 세 번째는 구조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도쿄고로에서 오사카고로에서 합병시켰고 2014년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동안 4배 올랐어요. 상법 개정은 밸류업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신천하면 예. 1번과 같은 궤적이 나올 수 있죠. 이거 단순히 소재, 어떤 이슈, 테마 아닙니다. 구조 개편이에요. 근데 구조 개편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는 그건 그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슈 자체는 어마무시한 이슈라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싼 나라였어요. 지금은 얼마냐면 PBR 밴드 2배입니다. 네. 우리나라 PBR 밴드 2배 가면 얼마냐면 6,0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개혁을 잘 신천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발성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하나 그 상법 개정되면서 주주 집중 투표제, 이사 집중 투표제 이게 하나가 떨어졌죠. 네. 그래가지고 뭐 실망해서 이제 끝났다 하면서 주가 막 빠진 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잘 신천하면 근본적인 구조 개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6.27 대책 이후로 네. 조금 심각성은 올라간 것 같아요. 뭐냐면 뭐 그렇게 이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떠냐면은 뭐 몇 가지 뭐 부동산 뭐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조치를 취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하나도 효과를 발휘 안 했냐? 그 뒤편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시켜줬잖아요. 아니 유동성을 빵빵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아궁이에다가 그 연료를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아궁이 좀 닫아봐야 뭐 하겠어요. 땔감을 훨씬 더 많이 넣는데 네. 활활 불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6.27 대책 보면서 약간 진심인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의혹은 해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봐서는 과거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법 개정 그 자체가 어쩌면 그냥 이미 소재였고 소재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여러 질문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나아갈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면 그 의지를 생각해 보면 계속 이 증시의 뭐 개편, 선진화 이런 것들 우리 증권 시장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본질적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자 부동산 시장으로는 돈이 내몰리면 안 된다. 증권 시장으로 내몰려야 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도 증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영위하고 그게 실물 경제 선순환을 야기한다. 근데 개인도 투자하고 외국인이 봤을 때도 생각보다 과거의 한국의 증권 시장보다는 시장의 여건이 개선됐네 하면서 외국인도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이건 어려운 질문인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정말 지금 한 1,500조 될까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조가 한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린다. 물론 기금운용본부의 목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량을 늘리는 것이니까 증시 개편을 위해 노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기관들마저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비중을 늘리고 그럼 더 많은 자금이 우리 국내 증시에 쏠리고 증시가 만약에 정말 5천까지 가고 그러면 미국 주식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면 이게 결과적으로 선순환을 야기할 수는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제가 목적을 흐트르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목적은 목적대로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것도 어마어마한 자금이니까 네. 그런 주요 기관들의 자금도 증시로 몰고 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 결국 선순환이 야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림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막 한 2,200 막 이렇게 빠졌을 때 국민연금이 많이 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걸 잘 방어를 해줬고 요즘엔 좀 파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운용본부를 조금 신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 운용 성적이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저도 운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아 진짜 잘한다. 네. 어떻게 저 큰 돈을 가지고 저 정도 수익률을 계속 내느냐. 참 잘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고 네.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지금처럼 딱 정해진 틀에서 이제 올라오면 한국 주식은 팔아갖고 수익 실현할 거야. 네. 그리고 비중은 딱 여기서 더 이상 늘릴 수 없어. 이렇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고민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렸던 것도 미국 주식 시장이 전망도 좋고 수익도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당연히 그런 체크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환도 체크할 거고 다양한 체크를 할 거예요. 국민연금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처럼 그냥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그동안 잘해 오셨던 분들이 원래 투자는 잘했던 분이 계속 잘해요. 못했던 분이 갑자기 잘하는 법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건 믿어보자 했으면 좋겠고 아마 판단을 하실 거고 만약 그렇게 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면 뭐 굉장히 뭐 뜨거워질 수 있죠. 이미 제가 상법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대략 한 30조 이상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댕기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 24년도에 전 대통령께서 거래소 가서 상법 개정하겠다고 했고 금감원장도 영국 같은 데 가가지고 상법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외국인들 자금이 25조 정도 들어옵니다. 네. 근데 7월 달에 밸류업은 기업 자율로 바뀌면서 올해 4월까지 무려 40조 가까이 팔아요. 38조 정도 팔아요. 네. 이 자금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결국 20조 가량의 네. 자금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5조 정도 집행됐으니까 예, 외국인들만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게 작년에 나갔던 자금 좀 들어와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한국이 룰이 안 맞아서 애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외국인들 입장에는 사기꾼의 나라니까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 사기 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사기를 안 친다고 제도적으로 구축을 했어. 외국인들도 긴가민가 하겠죠. 저희들도 긴가민가 하는데 그러다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맛을 봤습니다. 외국인들은 확실하게. 그 왜 작년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한국 주식을 샀느냐? 일본 주식에서 제대로 수익을 못 낸 사람들이 한풀이였지 않았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당했어. 이러고 하반기에 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인가 봐요. 이렇게 되면 그림이 그려지죠. 일본하고 카피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의 개혁을 카피해서 진행을 한다? 그럼 일본식으로 가겠네. 누가 봐도 쉬운 미래 전망이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 중에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의견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을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여러 기관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외국인도 말씀하신 대로 비중을 늘리고 개인들도 같이 주식 비중을 늘리면 한국 주식으로 돈이 쏠리는 만큼 또 국민연금도 목적에 부합하는 그 의사결정을 해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저도 전주의 국민연금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종종 거시경제 강의를 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거시경제 현황과 또 앞에 말씀하셨던 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만큼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또 선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 증시는 각동기님께서 그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오래된 투자자들 고인물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 모임 같은데 가 보면은 두근두근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네. 웃긴 시장이면 20년간 강세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2007년이 네. 거의 끝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중간중간 반짝반짝 장은 반짝이. 있었고 뭐 차화정 장세 그 뭐 중국의 그 흐름에 그 부합해서 갔던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야 뭐 반등장이지 그게 상승장 아니거든요. 네. 1년 반 정도 하다 끝났잖아요. 네. 2, 3년짜리 강세장 드디어 오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야 드디어 그게 다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네. 제가 우리 국내 자본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그 자본시장의 특히 상장 주식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 코스피 흐름하고 같이 그래프로 해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2025년 상반기가 우리나라 역사상 상장 주식 회전율이 낮더라고요. 아, 최대. 예, 가장 낮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거는 한국 주식에 대한 개인,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가장 낮았던 구간인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탄핵 정국이라든가 정치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섰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장 주식 회전율, 소위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레벨업 되는 과정이 결국 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의심의 벽을 타고 시장은 상승하는 겁니다. 여전히 시장은 의심하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시장은 의심하고 있다. 네.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상승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공격적 투자자들이 그 상대적으로 안정적 투자자들보다 의심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안전적 투자자들이 네. 의심으로 진입을 못할 때 네. 공격적 투자자들이 좀 더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이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토론의 말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5년 하반기에 이런 요인들이 거시 경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면 이런 우상향하는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을지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큰 건 역시나 미국의 금리죠. 네. 미국 지금 뭐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가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까지 유예를 하면서 저 관세를 안 높이면 의외로 인플레이션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금리를 뭐 2번이 아니라 3번 뭐 이렇게 낮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연준 인사들이 하는 얘기 아직까지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로 반영이 된다면 연준 금리 못 내리겠죠. 네. 예, 그럼 미국 시장이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금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 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에 세계 전체 경제 흐름에서는 핵심적인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긴 틀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야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 우리 김강석 교수님이 더 많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제 생에 이런 상황을 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상황도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도대체 완전히 뭔가 기준이 없어지는 세상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저도 의욕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불안함 가운데서 세계 경제 흐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채권 금리가 안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위험 요인입니다. 네. 예. 위험 요인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데도 방향성을 충분히 주셨다고, 조언을 주셨다고, 물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 방향성을 주셨다고 생각되고 그 방향성 하에 위험 요인까지도 이제 코멘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증시를 놓고 증권 시장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많이 말씀을 내비쳐 주셨지만 지금까지 왔는데 또 앞으로는
그러니까 25년 하반기 혹은 26년 남은 뭐 수년 동안 어떤 식으로 이 증권 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견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고 워낙 또 제 채널이 그 뭐 이렇게 정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아마 이 조언 제언이 충분히 잘 반영될 계기가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결국 자산 시장이라는 건 총 유동성량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럼 우리 한국은 이 유동성을 어디에 배치를 시킬 것이냐. 그동안은 부동산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도달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총자본을 배치를 좀 시키겠다는 건데 저항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중간에 조금만 방심하면 되돌려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총 자본, 총 유동성이 어디에 배치될 것이냐는 자본시장의 그 큰 틀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 것 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오를 거고요. 네. 부동산으로 갈 것 같아?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야. 우리는 후자를 그동안에 계속 경험을 해왔던 거죠. 끊임없이 유동성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불패신화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는 주식시장에는 돈이 안 들어갔죠. 돈이 대주주한테 뒤로 터널링 된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터널링하는 그 다른 물길을 막아주고 주식시장의 유동성들이 계속 공급된다면 주식시장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건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싸워가지고 경쟁해서 이길 겁니까? 아니면 기업의 기술과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길 겁니까? 한국 최고의 인재 가지고 왜 이거밖에 못합니까? 전 너무 답답합니다. 한국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데 물론 그래서 의학, 뷰티, 바이오 여기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재들이 다 거기 갔기 때문에 그들이 꽃을 필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AI 대전이 발생했는데 이제 종속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그나마 다음이나 네이버 등으로 그 포탈의 시대에서 우리가 견뎠잖아요, 독립적으로. 근데 이제는 길이 없어요. 종속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소브레인 AI 얘기가 나온 건데 결국 소브레인 AI 같은 게 잘 되려면 결국 자본력이 어디다 배치될 거냐. 네. 이건데 그럼 그거 정부가 하겠습니까? 정부가 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 민간의 모험 자본이 가야 돼요. 네. 민간의 모험 자본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돈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드렸던 세카이어 캐피탈이 투자하자마자 망했어 봐요. 지금의 예를 들어 엔비디아, 애플 같은 게 과연 있었을까요? 과거에 투자에 성공했기 때문에 깨져도 된다 하고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이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기업이 스스로 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이 막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가야 돼. 예, 가셔야 되죠. 가셔야 되지만 하나만 좀 짓궂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물 경제를 주로 연구하고 이제 각도기님은 워낙 자본시장을 연구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좀 잠재 성장률도 1%대로 내려오고 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8%로 한국은행과 KDI가 동시에 전망하고 있고 그만큼 실물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그냥 자본시장만 나홀로 5천이라는 이상적인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3천, 4천, 5천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증시가 우상향하다가 실물 경제는 계속 그 자리인데 증시만 우상향하면 어느 순간 버블이 꺼지듯이 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도 분명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AI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에서 시작해서 실물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발전하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네. 그 부가가치 창출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는 밖으로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벌어들일 때가 있으니까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걷어들일 때가 있으니까 순환되죠. 저는 한국 경제 성장이 이렇게 낮은 데는 뭐 제가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무슨 부끄럽습니다. 말씀이에요. 결국은 통화성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통화성수가 안 올라간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니 부동산은 갔다 하면 막히는 자산이에요. 그냥 딱 문 닫아 버려요. 네. 그런 자산이니까 당연히 통화성수가 떨어지는 거고 기업은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익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 무언가를 내가 창출하고 싶을 때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돈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 그럼 통화성수는 올라가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중심의 흐름들이 되면, 근데 그 서로 약간 그 주고받는 흐름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다고 봐요. 예. 자본시장과 기업들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쪽 동네보다는 이쪽 동네가 훨씬 더 통화성수를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자본시장만 따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실물과 이격이 벌어지면서 또 네. 버블이 오는 거죠. 버블이 오면 또 무너지는 거고. 네. 예, 그거는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한 번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서 설마 오겠어 이런 네. 마음이 들 정도니까. 네, 근데 네, 가끔씩 네. 오죠. 네. 그렇죠. 그런 날이 오길 차라리 바라야 될 만큼이네요. 네. 네, 말씀 감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이 자본시장에 돈이 몰리다 보면 그만큼 기업들의 자기 자본금이 탄탄해지고 그게 R&D 투자로 또 신사업 진출로 연결되다 보면 또 실물 경제 회복도 어느 정도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먼저 해 봅니다. 그게 뭐 어쨌든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오늘 처음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제가 사실 이렇게 질문지를 우리 PD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질문지 하나도 커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1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하시는데도 인사이트를 마구마구 쏟아주시는 걸 보면 정말 찐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미처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께도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